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요사이에 군대 폭력을 정면으로 다룬 드라마 한 편이 화제가 되고 있죠.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바로 그 작품인데요. 군 폭력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로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 가운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다 보니 대선 주자들마저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징병제를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군 강감찬함에서 집단 따돌림과 구타, 폭언을 겪은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죠. 복무 기간이 줄고 병영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군에서 각종 폭력 사건과 부조리 사건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DP가 병영 문화 개선의 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9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씨비제약. 롯데키슬이 디자인한 프레스티지 시티라이프. 그 첫 번째 만남은 고양화정 루미니입니다. GTX 개발 호재로 서울은 더 빨라지고 공원, 마트, 초중고를 더 가까이. 고양화정 루미니 1670-9611. 시공 롯데건설. 2002안은 특별합니다. 트리플 환승역 추진 중인 부발력이 빠른 이안. 개발 호재를 노리는 이안. 비규제 지역 속 주목받는 이안. 이안에서 착한 가격으로 해버 굿타임. 이안 커스티엄 2000부발 10월 오픈 예정. 1811-8176 대우산업개발. 9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오늘 3월 상주시에 6차 산업을 이끌 미래농업고등학교가 문을 여는데요.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이규만 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어보죠. 끝으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갑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요, 일본의 버블 붕괴, 미국의 리먼 쇼크에서 교훈을 받아서 금융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중국만큼은 금융정책 정상화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아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 국가 중앙은행이 금융정책 정상화를 서두르는 배경에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이 주요 국가의 집값이 어느 정도길래 버블 붕괴를 지금 걱정하는 거죠? 네, 2000년 이후에 그 세계 각국의 집값 추이를 보면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 잠시 하락했을 뿐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년에 집값 상승세가 가장 컸던 나라를 보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4.5% 상승했고요. 미국은 10.9%, 영국은 6.6% 수준으로 2007년 리먼 쇼크 직전 때보다 상승률이 더 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5.4% 상승에 그쳤는데요. OECD 국가의 그 평균 상승률이 8.1%였다는 비교해 보면 크지는 않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만 놓고 따로 비교해 보면 선진국보다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 각국의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저금리와 함께 풀리면서 주택시장과 관련된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던 게 투기 수요를 부추겼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재택근무라든지 텔레워크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넓은 주거 공간을 찾아서 교외 주택 쪽으로 수요들이 몰린 게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주요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요국들이 다 집값이 올라서 버블 붕괴를 걱정하는 상황 짚어주셨는데요. 과거 일본은 자산 거품 붕괴, 미국은 리먼 쇼크를 겪었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거품 붕괴, 금융위기 전철을 겪어서 이걸 피하기 위해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펼치고 있나요? 네, 집값 상승을 가장 우려하는 쪽은 아무래도 유럽 중앙은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유럽 연합 통계국에다가 집값 변동을 소비자 물가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금융 정책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 같은 경우에도 6월과 7월 달 미국의 FOMC에서 주택담보대출 매입 축소를 두 차례나 검토한 것도 주택 거품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날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금융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결정했고요. 네. 영랑은행이죠. 잉글랜드 은행, 또 노르웨이 은행, 또 우리나라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집값 거품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아무래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처럼 금융을 정상화시켜서 집값을 잡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군요. 근데 중국을 보면은 주택 가격이 2015년 이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 크잖아요. 중국은 왜 그런 건가요? 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2016년도 하반기를 경계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금융정책 방향이 집값 급등을 좀 잡는 그런 쪽이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주택은 거주할 목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정책이죠. 각 도시마다 각 사정에 맞춰서 독자적인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서 부동산 가격을 막는 인성정책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네. 이 때문에 가격이 급속하게 급등하는 이런 과열 현상은 사라졌지만 완만하게 상승 또 장기간 상승하는 이런 풍선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2019년도만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2015년 대비해서 무려 41%나 올랐는데요. 네.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2성, 3성 그 도시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66배 정도가 되는데 이들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그 주택 버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41%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네요. 네, 중국의 친구들이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은 한국 거주자들이 중국의 주택을 사는데 최근 5년간에 걸쳐서 두세 배 정도 차익을 남겼다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중국의 주택을 사면서 시장을 올린 것도 있었겠군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과잉 채무 문제가 세계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보고가 나오고도 있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 출산율이 0.8%로 저출산 사회가 고착이 됐고요. 네. 도시에서는 10,000원이 지금 되면서 가임기 여성들이죠. 20세에서 35세 젊은 여성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31%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이 높은 집값 상승을 방치해 둔다면은 더 이상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고성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민간 채무 비율이 무려 22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 거 아니? 일본의 자산 거품이 붕괴됐던 직후인 93년 12월 말이 11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민간 채무 가운데 가계 채무는 미국보다도 2.6배 속도로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 금융기관 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도에는 28.7%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가 순조롭게 순항을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든지 그리고 서브프라임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은 시도 실은 회수코뿔소가 출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금융 정상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쓸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산업이 전체 산업의 지주 역할을 하는데요. 50여 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일용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20%를 고용하고 있고요. GDP에서는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규제를 풀면은 바로 경기 회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과열된다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동산은 경기 조정 벨프 역할을 해줬는데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세수 조달의 주요 창구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연착륙에 좀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됐을 경우에는 중국의 행정 단위 중에서 군 단위 정도가 되는 것이 한 3천 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20%는 공무원의 급여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된다면은 앞으로 지방 세수 같은 경우는 빵꾸가 나면서 앞으로 투자 사업이라든지 인프라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과 같은 빠른 성장을 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동산의 경제 비상금이라고 불렀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재원이 없다면은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지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중국에서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한다면은 어떤 지방 정부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도시 한 4-5곳 정도가 부동산세 없이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650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잡고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재산세를 도입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 완화로 시중에 워낙 많은 돈들이 넘쳐나면서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규 주택은 꽁꽁 묶어놨지만 기존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 이상 가격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권력 투쟁에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정책 1순위로 꼽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가 실시가 되고 있고요. 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격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5년간은 원소유자가 소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을 간주시키겠다는 거죠. 또한 비싼 물건을 아예 중개업자가 소개시켜주지도 말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임금의 3배 이상 못 받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명문 학교 근처에 아파트 거래를 아예 제한시키는 조치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 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현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상하이나 충칭시가 도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선전이나 하이난도,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투기 지역이 거세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명문학교 근처에는 아파트 거래를 못하게 막는 조치까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센 강력한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를 여태까지 중국이 도입하지 않았던 건 그럼 왜 그런 거죠? 네,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건물
사용권만 산다는 이야기고요. 네. 토지는 여전히 정부 소유입니다. 네. 이 때문에 사용권에다가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도입을 안 했고요. 네. 현재 재산세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소유한 토지 가격에 대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평가 가격 자체를 산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고요. 또 가진 자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은 없지만 네. 중국 안에서도 이제 2025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전반적인 토지와 관련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은 토지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잠시 빌려서 이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여태까지 도입이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이제 도입이 되면 중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강력한 그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현재 그 빈집에 대한 비율이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심각한 일본이 14%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투기 주택에 대한 그 매물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재산세 도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 보이지만 네. 문제는 이런 그 강력한 조치들이 도입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뛰는 집값을 막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주택 투기 투자와 관련된 수익률이 조달 금리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투기를 잡기는 어렵고요. 또 남자가 주택을 장만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규제라든지 이런 세금 부과만으로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걷지를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세를 도입을 해도 부동산 가격을 완전히 잡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선 그 사용권을 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토지 사용권의 기간 같은 건 법률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중국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사는 그 토지와 관련된 사용권은 1990년에 용도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업시설은 최대 40년, 주거는 70년 정도라고 합니다. 2021년 올해 그 1월에 시행이 들어간 민법에 따르면은 사용권이 만기가 도래하면은 네. 자동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연장 시 재사용에 따른 구매 비용에 관해서는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점을 하나만 들으라면은 중국인은 한국인은 불이익을 받으면 참아도 불이익을 보면은 참지를 못하는데요. 네. 반면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불이익을 보면 참아도 불이익을 받으면은 못 참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지방 정부가 사용권 만기 연장 시 비싼 비용을 부과한다든지 스마트 도시처럼 개발 사업을 위해서 주택에 대한 퇴거 조치를 내린다면은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이거와 관련된 갈등 요인이 중국 사회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네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사용권을 내가 이용하려고 사도 70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사용료를 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터질 경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충격이 예상이 될까요? 네, 현재 중국의 그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자산 버블기 수준을 좀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네. 이제 문제는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화율이 이제 정체 상태에 달하고 있고요. 빠르게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출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 또 외국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집값이 고공행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홍따를 비롯해서 많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자금난으로 연쇄 부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본이나 두바이 버블 붕괴와는 아무래도 차원이 다른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차적으로 보면은 철강이나 시멘트, 목재와 같은 자재 회사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소비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까지도 모든 그 시장이 한꺼번에
쓸려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은 부동산이 GDP에서 최대 30%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만약 10% 정도 하락한다면 소비는 현재 6% 증가율로 증가하는데 이게 한 반토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생산도 2분기 뒤서부터 2에서 한 3% 정도 포인트 정도 두고서 둔화가 되고요. 투자도 4에서 5%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든지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중국에 한정된 그 폭탄이 세계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이 연착륙을 위해서 세부적인 대책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터지면 전 세계에 워낙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또 이 부동산 버블을 어떻게 잡는지도 지켜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의 다음 포레스트. 9월 오픈 예정. 1588-7349 영무토건. 어르신예,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2222 1544-2922 집으로 보청기.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라 자부하는 곳이죠. 상주시에 오늘 3월 농업고등학교가 문을 여는데요. 상주 중모고등학교가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로 바뀌게 됐습니다. 6차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하는데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이규만 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규만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3월에 상주의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가 개교를 할 예정인데 중모고등학교가 농업고등학교로 새롭게 바뀌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농업고등학교로 일반 고등학교가 전환하게 된 건가요? 예, 저는 중모고등학교 교장 이규만입니다. 네. 예, 저희 학교는 내년 3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현재 중모고등학교는 1973년도에 상업고등학교로 출발하여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번의 학교명과 교육과정을 개정해 왔습니다. 네. 그간 배출된 본교의 동문들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곳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학교의 명예를 더 높여왔습니다. 저 역시 본교의 졸업생으로서 지금까지 역사를 그대로 안고 새로운 교명과 교육과정으로 한국
미래농업고등학교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목고의 일반고에서 농업고의 전환 배경은 입학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교가 위치한 지역의 인근 학생으로는 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한 농업의 수도인 상주시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 전출로 인해 농가 인구 감소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 청년 농업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 첨단 산업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본교와 상주시의 요구가 서로 부합되어 농업고로의 전환 작업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의 특성화고 육성 및 지원 정책과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현재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는 오는 10월 28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학교가 아무래도 학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기회로 좀 전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의 설립 목적 또 앞으로의 비전 어떻게 되나요? 예. 농업은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에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최첨 기술을 접목하여 식량 자원의 무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에 우리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농업 신산업을 선도하는 취창업 역량을 갖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새롭게 펼쳐질 첨단 농업 일선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인력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닌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찾고 역량을 갈고 닦아 졸업 시에는 100% 취업과 창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0% 취업과 창업.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6차 산업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6차 산업의 융합형 인재라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농가밭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일 등은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차 산업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새로운 식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네. 2차 산업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유통 판매하거나 농촌 체험, 관광, 각종 축제 등을 개최하고 또한 요즘 유행하는 농촌에서의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틀어서 우리는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 2, 3차를 모두 합하여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6차 산업의 융합형 인재란 결국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1차 산업인 생산,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 및 서비스를 모든 학과에 적정 비율로 도입해 이를 이수한 학생들은 취업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산업에 맞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가 4개 학과 80명 신입생을 모집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이 농업고등학교하고 교육과정하고 학과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학교는 4개 학과에 각각 20명씩 해서 80명을 모집합니다. 전국 최초로 개설되는 미래곤충 산업과가 있고요. 미래농업 경영과, 스마트 식물 산업과, 스마트 동물 산업과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교내의 실습지를 이용하는 교육이나 실내의 모형 교육을 벗어나 첨단 시설 농가나 농업 관련 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현장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주시로 조만간 이전하는 농업기술원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였고요. 학교 인근의 대형 스마트팜 농가와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학교 교육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교생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원하는 경우 외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교양을 넓혀주는 인문학 교육, 취미와 특기를 개발하는 예체능 교육반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5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는 전공 자격증반,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공무원 및 공기업반, 네. 해외 취업을 위한 글로벌 현장 학습반 등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취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교육 과정하고 학과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 미래 곤충 산업과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거든요. 이게 전국 최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미래 곤충 산업과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하는 학과인 건가요? 미래곤충 산업과는 고등학교 과정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되는 학과입니다. 네. 곤충은 식량 자원의 최상의 단백질 공급원이며 의약품의 원료로도 귀중한 자원이랍니다. 식용과 약용의 분야에서 첨단 생명 소재로 각광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용 곤충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곤충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미래의 식량 자원이며 고급 의약품 재료이며 취미생활의 소재이기도 한 이러한 분야의 우리 학교가 전국 최초로 교육과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과를 이수하게 되면은 앞으로 곤충산업관리사, 곤충산업 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곤충산업 CEO가 될 수 있고 곤충산업연구소, 각종 식품회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곤충산업회사, 곤충산업 컨설턴트 회사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 원하면은 생태체험장 등을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맞춘 딱 그런 학과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과가 또 있잖아요. 다른 학과의 특징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미래 농업 경영과는 생산 중심 1차 농업에서 2차 가공산업, 3차 체험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이를 통해 농생명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촌 융복합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식물과와 스마트 동물과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통해 과학 영농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학교라는 느낌이 더 강해서 그런 건지 뭔가 에너지가 막 느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 미래농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아까 100%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은 누구에게는 길고 험난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1:1 맞춤형 진로 설계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3년이 되고자 합니다. 당연히 학생의 노력과 열의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학생 자체를 활성화해서 학교 생활의 많은 부분을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도 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3년간의 교육을 통하여 졸업과 동시에 자신의 설계한 대로 창업이나 취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는 청년 리더 가업 선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각종 기관과 회사의 취업이 가능하고요. 지자체의 지원에 다양한 창업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글로벌 현장 학습을 이수한 학생들은 해외 취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만의 경쟁으로 제안한 공기업과 공무원 취업이 가능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번 말을 듣고 나도 여기 꼭 써보고 싶다, 지원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간략하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에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모든 교직원들이 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의 인생 멘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이규만 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배종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 가장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부터 살펴주시죠. 그러니까요, 대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고마비의 가을을 훅 지나고 나면은 어느덧 이제 대선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일과 4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 28%, 윤석열 후보 26.4%, 홍준표 후보 13.6%, 이낙연 후보 11.7%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여전히 지속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주목할 인물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동안 이 다자 대결에서는 순위가 4위나 5위 이렇게 순서가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수치상으로 이낙연 후보보다 앞서 세 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부터 좀 살펴보면 이낙연 후보보다 지금 앞선 거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13.6%로 정말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른바 홍콜라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 시원한 발언을 하기로 또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홍준표에 사형제도 집행해야 돼요. 젊은 세대에 의해서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른바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이 견인한 그런 효과가 또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20대 남성, 2대 남의 지지를 끌어낸 이른바 홍준표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케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홍준표 대표가 또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또 존중하는 그런 행보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TK 지역구, 대구의 지역구가 있고 경남지사를 역임한 이른바 영남권 경쟁력, 또 본선 후보를 경험한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원한 사이다, 이 홍콜라 현상, 또 하나는 윤흔들 현상이에요. 이 고발 사주에 물론 뭐 이게 진상 규명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흔들릴 때 이 빈틈, 빈 공간을 파고든 것이 또 이 홍준표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이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홍 후보의 약진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오늘 사실이에요. 강재현 아나운서도 이런 유행하는 유행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무야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이게 초반에 나오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야홍,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한 야권 후보는 홍준표. 이게 뭐 유행어가 범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돌홍, 돌고 돌아서 홍준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전체 응답자에게 누가 가장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선택하는 후보가 홍준표라는 구조적 역선택이 발생하는 거예요. RN서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3일, 4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봤더니 홍준표 후보 32.5%, 윤석열 후보 29.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첫 번째에 등장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대선 후보 네. 경선이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대전 충남에 이어서 세종 충북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 왜라고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본선 경쟁력이죠. 누가 이기는 후보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도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누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가. 우리 강지 아나운서의 우리 안동의 MBC 최고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층 등도 굉장히 이 정치적인 눈치가 빠르다고 봐야 돼요. 어떤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 대전, 충남, 세종, 충북에서 가반 이상 득표하는 결과가 나온 거고 결국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철심이다. 그러니까 보통 당심은 조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여당의 순위 경선 결과를 보면 결국 여론조사가 다르지 않은 거죠. 결국 선거 여론조사가 무엇을 묻는 겁니까?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냐, 가장 적합하냐, 이길 수 있느냐. 결국 본선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의 이 과반, 절반이 넘는 득표 결과에 바탕이 된 걸로 보입니다. 본선 경쟁력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결과는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은 이낙연 후보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제 분수령이 있었어서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이제 주말에 이 국민경선단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네. 이 첫 번째 경선인단에서 이낙연 후보, 쫓아가는 이낙연 후보가 35% 득표를 한다. 이걸 해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35%가 안 되면 이재명 대세로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호남이 중요합니다. 이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호남 경선이 최고로 중요한 분기점, 결정적인 이 분기점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40% 득표를 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이낙연 후보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해보면 고발 네. 사주 의혹 논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지지율에는 악영향이겠죠? 이게 논란이라는 게 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거나 진상규명되기 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윤 후보로서는 이걸 규명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뉴스버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방송과 또 신문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 진상규명 팩트체크가 먼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측과 가정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윤 후보가 의혹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면 그 대권 행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래도 검찰총장 때 당당하게 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이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고 유력 후보로 올라섰던 배경이 됐고 바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린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윤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후보, 당내의 다른 후보가 됐든 간에 아니면 뭐 다른 여당의 공격이 됐든 간에 이것이 다른 후보의 음해나 여당과 언론의 공작이라면 또 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반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죠. 각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왔나요? 네. 한국사회여론정보소가 실시한 이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0.6%로 나타났습니다. 열린민주당이 7.4%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정권교체 이 여론으로 또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하고 또 지지층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네. 열린민주당이 7.4%가 되니까 결국 범여권과 범야권 이렇게 치열한 대결 구도가 되는 모습은 지속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안도 하나만 짚어볼게요. 10월경에 위드 코로나 도입 찬성 반대 여론조사 나왔죠. 이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른바 코로나와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인데 리얼미터가 YTN을 받아서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정책, 방역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는데 찬성한다가 10명 중 6명 정도인 58.5%로 나타났고 반대가 34.3%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20대 또 부당층과 또 중도층에서는 이 찬반이 상당히 팽팽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20대는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고 또 무당층이나 또 중도층의 경우에는 이 특정 정당 또 특정 이념과 연동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경제적 우려 때문에 또 오랜 동안 방역이 되는 피로감 때문에 위드 코로나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는 이 방역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이 걱정도 함께 양쪽으로 심리적으로 자리 잡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참 코로나는 어렵네요. 위드 코로나로 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찬성과 반대 여론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코로나19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지 빨리 종식됐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네요. 오늘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